일본 당국은 갑작스럽게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일본 기업 자산화, 현금화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일부 일본 매체에서는 현금화 이후에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한국은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경고는 한국으로서는 애초에 고려조차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현재 강제징용 판결 자체를 되돌리라는 요구를 하는데, 이는 엄연히 삼권 분립인 국가에서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한국과 외교적인 정면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의 이러한 강력한 경고가 한국에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다양한 의견과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오히려 일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첫 번째, 일본의 보복카드는 무용지물. 그간 일본의 언론의 보도와 외교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집권자민당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 맞대응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하면서 들이미는 카드들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일본 기업의 한국 대출금 회수, 비자 발급 중단, 한국에 대한 신용 등급 인하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부총리인 아소다로까지 나서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는 보복 조치입니다. 아소다로 일본 총리 겸 재무상은 작년 3월 12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 정지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비자 발급 정지라든가 여러가지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소다로는 작년 12월 발매된 월간지 분계이 슌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경제가 피폐해질 것이라고 압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자산 압류나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4월 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든 보복 조치는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국 측의 조기의 해결책을 지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 없다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관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애초에 일본이 실행 불가능한 이유는 그 자체가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에 따라 일본 자산을 현금화했는데 관세를 올린다면 일본은 WTO에 제소를 당해 무조건 패배하게 됩니다.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고 G7에서도 주장한 일본 스스로가 관세 부과로 인해 국제법을 어긴 논란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자 정지 문제도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일본은 계속 한국의 비자 정지를 연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별로 효용은 없어 보입니다. 대출금 회수 등은 일본 기업의 경영 판단 등의 변수가 있어 일본 정부가 아무리 강요를 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안 한다고 하면 일본 정부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경제계의 전문가들은 수출 규제가 그 나라에 먹히려면 한국이 결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은 그것을 한국의 반도체 주요 물자로 판단했으나 그것마저 한국이 모두 이겨버렸고 일본이 남아있는 카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추가 조치를 해봤자 한국의 불매운동만 더욱더 타오르게 되는 데다가 일본 경제계에서도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아직까지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 섣불리 보복 조치를 실행하면 국내외에서 동시에 비판을 받게 되는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복해봤자 일본 정부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소화 도쿄올림픽에서 논란될 듯. 여기에 일본 정부의 국제사회 신뢰도가 추락하는 부작용도 나올 것입니다. 애초에 강제징용 문제는 인도적으로 보더라도 일본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크게 낼 일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방역을 비롯해서 정직하며 투명한 국가로 이미지가 급격히 상승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유독 한국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취하면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나라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도쿄올림픽을 간소화해서 치르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애초에 올림픽이 불가능하다고 많은 이들은 생각했는데 현재 야구 중계나 일부 스포츠가 가동되는 것처럼 무관중으로 방송만 송출되는 형태도 일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재정 적자가 막대하며 올림픽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한국과 끊임없이 벌이는 WTO 소송과 경제 보복, G7 가입 처지 노력 등은 올림픽의 정신인 화합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도마에 올라 많은 국가들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국제 무대에서 한국, 일본 행동 극과 극. 이러한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억지에 가까운 행동들은
뜻밖의 한국의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일본이 코로나에 덜 걸린 것은 일본 국민성이 우수해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국의 국민들이 잘해줘서 코로나에 덜 걸렸다는 말은 부총리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인데 다른 나라에서 아소 부총리에게 전화로 일본의 코로나 치명률이나 여러 수치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여기서 아소 부총리는 당신들과 우리나라와는 국민의 민도 레벨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면 모두가 말을 더는 잊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최근에는 그런 전화도 오지 않는다며 아무래도 일본의 민도 수준이 높다는 그런 견해가 정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그래도 망원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진 아소 부총리는 튀는 발언을 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러한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나라를 봉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문을 구하러 온 나라들에게 각종 방역 노하우를 공유했고 최근 서울에서는 CAC 글로벌 서밋을 6월 5일부터 개최해 세계 40여 도시와 코로나 방역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관한 각종 논의를 갖게 됩니다. 일본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체적으로 자국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 전 세계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본 세계 백신 면역 연합에 3천억 원 낸 이유. 일본이 개발도상국의 예방접종 백신 보급 사업을 벌이는 비정부 국제조직인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에 2021년부터 5년간의 운영자금으로 약 3억 달러, 약 3,6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일 저녁 영국 주최로 열리는 관련 회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 이 단체에 대한 3억 달러 규모의 운영자금 지원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3억 달러는 전체 필요 금액의 약 3%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왜 이러한 금액을 일본에서 출연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관해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출연금의 대폭 증액을 결정한 것은 이사회에 진출해 발언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이사회에 들어가려면 전체 운영자금의 최소 1%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가비의 이사회가 되어서 영향력을 높이고 일본에서 백신이 개발되면 적극 이를 전 세계에 공급할 기초를 다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약 및 백신 개발과 보급을 이끌어 나가고 싶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비에 대한 출연을 대폭 늘려 개도국 백신 접종 보급 사업에 공헌하고 있는 점을 홍보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재 전 세계에 전개되고 있는 백신 개발의 치열한 경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백신 개발과 관련해 유럽과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등 백신 패권에 한 발 다가가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비건과 같은 백신 치료제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안제스와 같은 벤처기업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동물 임상에 성공했으나 3차 임상까지 성공은 아직도 먼 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백신 강국으로 향한 엄청난 투자가 빛을 보게 되느냐 아니면 무리한 정보의 지출이냐는 올해나 내년 안으로 대략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 일본 덕에 기회 잡을 수도. 일본에 관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짐 로저스는 일본의 코로나 대응에 관해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로저스는 최근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는 이번 코로나 대응에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50년 전 아시아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지고 낙후되고 가난한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팬데믹 대처 상황을 보면 완전히 반대로 역전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아시아를 칭찬한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일본은 불투명한 정보로 코로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며 수치를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좋지 않으며 아베 총리는 그러한 책임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사회의 투명성이나 안정성은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성장 가능성이나 투자 기회를 보고 다가올 때 중요한 변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기회의 땅이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해외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큰 기회를 잡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서방과 아시아를 잇는 주요 허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양에서는 G7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을 아시아의 가장 앞선 허브로 생각해 왔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IT 인프라와 각종 사회적 투명성, 안정성을 가진 한국에 많은 외국 자본이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홍콩도 홍콩 보안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으며 중국은 개방을 표방하나
중국 사회는 여전히 외국에 온전한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사회에서 전적으로 필요한 IT 기술이나 5G 인프라 등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국가는 한국이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욱더 진가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반도체 세계 1위 식각 장비 업체인 램리서치는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협력 업체가 가까운 곳으로 R&D 센터를 통째로 옮기기로 했는데 이러한 본사의 R&D를 모두 미국에서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또한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구축함에 따라서 코로나 이후 가장 먼저 여행 가고 싶은 해외 국가, 코로나 이후 가장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 나라 등의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해 무역의 수지에서도 상당한 흑자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한국이 G7 추가 입성이 거론되자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외교적 논쟁을 거듭합니다만 한국은 미래의 강대국으로 부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